국내 총생산 세계 15위. 세계무역 8위인 대한민국. 안정적인 국가 신용 등급. 그리고 세계 500대 안에 드는 기업 13개를 가진 나라. 성공한 국가.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2011년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수출 규모 세계 7위, 무역 규모 세계 8위. 이제 한국은 세계적인 무역 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곳에 있는 트릴리언 타워는 무역 1조 달러 돌파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잘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15년간 중산층은 10%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불이 넘는다고 하는데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져 있습니다. 과연 왜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일까요? 임시 휴업을 내걸었던 횟집이 문을 닫고 있다. 200석 규모가 넘는 대형 횟집도 불경기를 버텨내지 못했다. 더 이상 쓸모없어진 집기들은 이제 철거업자의 몫이다. 진짜 쏟아지죠, 쏟아져. 지금 하루에 우리가 지금 보통 하루에 한 건 내지 두 건씩 철거가 들어가는데 이게 큰 데가 넘어갈 정도면은 경기가 진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폐점한 가게에서 집기를 수거해 중고로 되파는 업체의 창고를 찾았다. 대형 창고 2군데가 이미 포화 상태다. 최근엔 새 제품이나 다름없는 게 부쩍 많이 들어온다. 심지어 만들어진 지 3개월밖에 안 된 물건들도 눈에 띈다. 솔직히 정년퇴직해갖고 쏟아 부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나는 오죽하면 진짜 막걸리 따로 놓고 민대니까 물건 나갈 때 제발 좀 장사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8년 전 이 골목은 치킨집이 밀집해 있는 거리였다.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상가마다 치킨집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한 골목에 들어서 있는 치킨집 수를 세어보았다. 무려 7곳이나 됐다. (8년이) 지난 지금 그 치킨집 거리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7개 치킨집 가운데 5곳은 업종이 바뀌었다. 한 곳은 상호와 주인이 바뀌었다. 계속 영업 중인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다 나갔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 요 밑에만 해도 2-3개 있었고 요 위에도 있었는데 다른 걸로 다 들어왔어요. 빵집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다. 홀로 살아남았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었다. 현상 유지도 벅차다. 특별하게 딴 게 할 게 없으면은 그래도 세 내고 뭐 비단지고 그러면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붙잡고 있는 거죠.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빛이 안 보인다고 한다. 두 집 가운데 한 집은 온 가족이 달려들어 한 달 꼬박 일해도 100만 원 벌기도 힘들다. 적자 영업을 하다 3년 후에 문 닫기 일수다. 개인 사업자들의 평균 생존 기간은 3.4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창업한 자영업자일수록 생존 기간이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 시장 내에서 경쟁 강도가 한층 강화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영업자의 위기는 곧 중산층의 위기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그렇다면 중산층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일반적으로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부터 150%까지의 소득을 가진 가구로 정의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175만 원에서 525만 원의 월소득 가구가 중산층이다. 그런데 지난 14년 새 중산층이 10%나 줄었다. 반면 저소득층은 약 2배로 늘었다. 중산층 가운데 상당수가 저소득층으로 추락했다는 뜻이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60대 최 씨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은행원이었다.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으며 삶은 풍요로웠고 남부러울 게 없었다. 강남 살았어요. 몇 평 아파트? 47평. 47평 아파트. 차는 소나타. 친구들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지냈으니까 자기도 괜찮은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보증을 섰던 지인의 회사가 부도를 맞으며 그의 삶도 덩달아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았고 퇴직금까지 쏟아부어야 했다.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 뒤로 죽지 못해서 하는 거죠. 참 해장국집 앞을 지나가다가 저거 한 그릇 먹고 싶은데 저거 한 그릇 먹을 5천 원에 있거든요. 근데 저걸 먹고 나면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장국 한 그릇도 그때는 못 먹었어요. 한 번 미끄러져 내려온 길을 다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았다. 은퇴 나이인 그로서는 월급 120만 원의 이 일자리도 겨우 얻을 수 있었다. 언제 이것이 끊어질 거냐. 다행히 그 끊어진 날하고 내 그만둔 날하고 내 목숨하고 같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살아있는데 여기마저 못 온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아득또해지죠. (97년) 외환 위기 이후 경제 살리기는 표를 얻고자 하는 모든 정치인이 가장 크게 외치는 구호였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 좀 잘 되게 해보려고 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요. 큰 회사 잘 되라고 하겠습니까? 부자 잘 되라고 하겠습니까? 그분들은 가봐둬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한 기업가 출신 대통령 후보에게 국민들은 기꺼이 표를 던졌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는 먼저 기업이 잘 돼야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이 잘 살게 된다는 것이었다. 친기업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저는 국가가 잘 된다는 그런 원칙에서 한치의 무슨 다른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새로운 정부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그런 정부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지난 5년간 수출 대기업은 급성장했다. 2012년 삼성전자는 29조, 2011년 현대자동차는 8조의 영업이익을 남겼다. 사상 최대 실적이었다. 정부의 친기업 정책도 한몫을 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환율 정책에 의해서 굉장한 그 이득을 얻었었죠. 대기업의 집단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도 이제 없애기도 하고 완화도 해주고 수도권 규제 같은 것도 완화해주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세금을 또 깎아줬습니다. 결정적인 게 이제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대기업들이 큰 혜택을 받고요. 그 대신 투자를 많이 해서 성장을 많이 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라 이런 정책을 펼쳤던 거죠. 정부는 기업이 돈을 벌면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른바 낙수 효과. 빈 컵을 차곡이 쌓아 물을 부으면 넘치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과 서민의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연매출 2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현대차도 지난해 매출 77조, 영업이익 8조를 넘기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지난 5년간 수출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과가 과연 얼마만큼 중소기업과 서민경제까지 도달했을까? 삼성전자 가전제품의 협력업체가 밀집한 산업단지. 최근 이곳의 업체들도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한다. 삼성인 같은 경우는 해외로 이렇게 진출 많이 하잖아요. 네네. 현지에서 이제 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생산 설비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뭐 재작년이 100%였다 그러면은 작년에가 뭐 한 70% 정도로 줄이고 또 작년 대비 또 올해는 또 한 30% 정도 줄이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효자 상품인 휴대폰도 해외 생산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 휴대폰은 해외에서 생산된 양이 국내 생산량보다 5배나 많았다. 애플은 현재 폭스콘, 중국에 있는 폭스콘에서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에는 전혀 생산 공장이 없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노동력이 풍부하고 그리고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등 7개 나라의 현지 공장을 가진 현대자동차도 해외 생산량이 국내 생산량을 앞서가긴 마찬가지다. 일자리는 얼마나 늘었을까? 지난 5년간 현대자동차에는 11,000개가량의 일자리가 생겼다. 하지만 그 일자리의 80%는 해외 일자리였다. 지난 2월 7일 한 악기 제조사 본사 앞. 추운 날씨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회사가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들이 수년째 싸우고 있다. 국내 공장의 문을 닫고 해외 공장으로 나간 것은 국내 먹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국내 일자리가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면 기존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는다.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도 많이 내고 이것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잘 안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요즘에는 또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또 자동화 투자를 많이 해서 고용이 별로 창출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윗컵을 채우는 물은 컵을 더 키웠을 뿐 넘치지 않았다. 대기업의 영업 실적만 올렸을 뿐 서민 경제까지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GDP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이 수출 실적, 이게 올라가니까 GDP는 올라가죠. 경제 성장은 올라가죠. 근데 문제는 그거는 재벌에만 머물러 있고 중소기업으로 근로자에게로 이 돈이 내려오지 않는 거잖아요. 왜 내려오지 않느냐? 재벌이 거의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을 연명하는 수준까지만 묶어두고 더 이상은 중소기업에게 그 몫을 주지 않고 나머지 몫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에게로 근로자에게로 이 열매가 다 내려오지 않는, 어떻게 보면 트리클 다운이 실종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출로 경제 성장만 하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본다는 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수출 대기업은 많은 이익을 올려도 국민들은 그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국책연구소의 보고서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격차가 현저히 커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1톤 트럭을 몰고 다니며 달걀을 파는 김광복 씨. 그는 과거 한 반도체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10여 년간 일했었다. 8년 전 해고를 당해 회사를 나올 당시 그의 월급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가 입사하던 때부터 임금 격차가 났던 것은 아니었다. 보너스가 저희가 700%였거든요. 정규직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300%를 깎자 서로. 그래서 IMF는 이제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임금을 해서 저희가 같이 깎았습니다. 원청과. 그리고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지나서 정상화됐을 때 원청은 복귀가 됐습니다. 근데 하청은 복귀가 안 됐어요. 정규직과 차별 없는 임금, 최소한 4식구가 먹고 살 만한 월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그에게 돌아온 건 해고장뿐이었다. 복직을 위해 싸웠지만 끝내 무산됐다. 달걀을 팔며 어느 정도 자리 잡았지만 넉넉한 살림은 아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때의 어려움보다는 낫다. 뭐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다시는 뭐. 근데 적어도 그런 것 같아요. 비정규직, 정규직이라는 자체가 비정규직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물론 정규직이 되면 그만큼 좋은 게 없지만 나라 구조상 되지 않는다면 정규직이 같은 버금가는 어떤 임금만이라도 보존한다면 우리 사회에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보거든요. 쓸 돈이 없으니까 경제가 안 돌잖아요. 경제는 있는 사람들이 써봐야 몇 명만 쓰는 거지. 정말 애들도 있고 나가서 어떤 외식을 하고 싶어도 외식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안 되니까 외식을 못 하는 거거든요. 정규직이라고 해서 다 쓸 만큼 버는 건 아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는 강국휘 씨는 웬만한 비정규직보다 못하다고 한다. 그의 한 달 월급은 약 120만 원. 세 식구 생활비로 빠듯하다. 그 이제 생활비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그냥 취침비지 생활비는 아니에요. 생활비는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자고 그다음에 좀 약간의 이제 문화생활도 좀 하고 뭐 여유도 좀 이렇게 갖고 이래야 이제 생활비가 되는데 그런 생활비가 전혀 안 되고 그냥 먹고 자고 그냥 그거만 그 비용만 되는 거죠. 이게 요번 달 그 월급 명세서입니다. 용돈 2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한다. 9년 넘게 일했지만 그의 월급은 입사할 때 그대로 최저임금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제가 하루 8시간 일하는데 내가 39,600, 내가 하는 일이 39,650원밖에 그 가치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회사가 20-3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할 때도 그의 월급은 요지부동이었다. 뭐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을 못 준다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변명밖에 안 되는 거죠. 저희들한테. 저희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회사가 잘 나갈 때도 최저임금밖에 못 받았으니까. 회사는 잘 나가는데 왜 내 임금은 그대로인 걸까? 다른 건 다 오르는데 왜 월급은 안 오르는 걸까? 최근 한국산업연구원에서 기업과 가계의 소득을 분석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은 같은 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은 기업 소득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상적으로라면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한 그 증가율만큼 가계의 임금 소득도 같은 증가율로 늘어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상적인 건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기업이 부가가치 창출한 거에 비해서 임금 소득 증가가 못 따라갔단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임금으로 지불한 나머지가 이윤이 되는데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중에서 가계로 들어간 임금이 작아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윤은 더 늘어나서 기업 소득은 오히려 호조가 되고 가계 소득은 부진하게 되고. 기업과 가계의 소득 격차는 최근 급격히 더 벌어지는 추세. 미국,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의 소득 격차는 2배 이상 벌어져 있다. 대기업에 유리한 조세 정책, 자영업의 장기 침체,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업 소득이 잘 나가고 가계 소득이 부진했을 때 내수에 대해서는 내수를 억제하는 효과를 미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내수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에 GDP 성장률에 비해서 훨씬 낮거든요. 그리고 이 내수 증가하고 그 전체 GDP나 민간소득 증가율하고 격차도 우리나라가 OECD 내에서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최근 국민 총소득 가운데 기업의 소득이 늘고 개인의 소득이 줄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했다. 이른바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좀 저희들도 그 결과에 놀랐는데요. 일단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줄면 소비는 아주 급격하게 줍니다. 그래서 1%포인트의 소득 분배율 감소가 있으면 소비가 적은 날은 한 0.3%, 아주 많은 날은 0.5% 가까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게 굉장히 큰 거죠. 전체 소득 100을 기업과 노동자 간에 5대5로 나누면 노동자 한 명에겐 10씩 돌아간다. 하지만 6대4로 분배율이 낮아지면 한 명의 몫은 8로 줄어든다. 개인에게 분배되는 소득은 줄어들었지만 집값, 사교육비 등 소비에 대한 부담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개인은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면 내수가 악화되는 이유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졌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돈을 많이 벌게 된 기업이 설비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는 얼마나 나타났을까? 자본의 이윤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투자가 그렇게 늘어나지를 않더라고요. 어떤 나라는 아예 투자가 전혀 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랄지 한국이랄지 이런 나라들은 보니까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를 뭐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소비는 이렇게 줄어버렸는데 투자가 이렇게 올라가줘야지 경제 성장할 텐데 소비만 줄고 투자는 늘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업과 개인 간의 소득 불균형은 내수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기업 중심, 위로부터의 성장이 더 이상 경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주 가계 부채를 이용해서 유효 수요를 지탱하는 방식은 일단 국내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가 않고요. 수출에 의존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은 일부 소수 국가는 가능하지만 전 세계로 지금은 불가능한 방식이 되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에 따른 문제라는 것이 일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아주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그런 주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바뀌었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도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가계의 소비가 기업의 투자로 이루어지는 성장 구조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나라 일본. 일본의 내수 역시 동맥경화 상태다. 인기 만화의 배경으로 유명했던 도쿄 아무르 상점가. 이른 저녁이지만 거리엔 손님이 뚝 끊겼다. 상점들은 문을 굳게 닫았다. 200여 개 가게 중 문을 연 곳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でも結構閉まってるお店多いですよ。多いですよ。もう半分以上閉まっちゃってる。今日休みですか？もうやめちゃってる。商店街。なぜですか？結構大きいんですけれども。昔の話だ。 문 닫은 가게가 즐비한 거리. 사람들은 이 거리를 셔터거리라고 부른다. お店新しくここに。新しくやってもやってかれないよ。家賃払ってはね、私たちはほら家賃払わないから自分の家だからまあやってかれるけど、家賃払って入ろうっていう人大変なんじゃない？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는 건 일본 정부의 오랜 과제다. 일본은 토목 사업을 원동력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 10년 전 이 축구장을 짓는데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을 투자했다. 人口37万人ぐらいだったんですけど、その都市でこれだけの規模のサッカー場を建てることに関してはやはり市民からも大きな反対の声もありましたし、実際に反対運動もありました。 정부가 기대했던 지역 경제 활성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은 해마다 관리비로 58억 원이 드는 애물단지가 됐다.
축구 경기장 옆으로 이 도요타 대교도 건설됐다. 이 다리를 만드는 데는 1,000억 원이 넘게 들었다. 인도를 차도처럼 왕복 차선으로 만들면서 공사비가 2배로 들었다. 하지만 이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일본 정부가 토목공사에 쓴 돈을 복지에 썼더라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터져나온다. 高齢者の福祉から言いますと特別養護老人ホームをもっと欲しいだとか、待機もありますし、いろんな分野で医療だとか福祉だとか教育もっともっと使ってほしいっていうのは当時もございましたし、今でも出ているのは確かです。 일본 정부가 토목에 집중하는 동안 복지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떨어졌다. 더 이상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다리 아래 모여들었다. 이른바 블루 텐트촌. 하천물이 넘칠 걸 대비해 일부러 높은 곳에 천막을 지었다. 6년 전부터 이 천막에 살고 있다는 마스나가 씨. 텐트엔 오랜 노숙 생활의 흔적이 쌓여 있다. 그는 평생 터널 굴착 기술자로 살았다. 하지만 불경기 탓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었다. 이젠 남이 버린 걸 모으는 일이 그의 새 일이 됐다. 캔과 폐지를 부지런히 주워 팔면 하루에 3만 원가량 벌 수 있다. 그 돈으로 하루 세 끼를 해결한다. 영하를 넘나드는 추위지만 천막엔 온기라곤 전혀 없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다. 변변한 직업을 구할 수 없는 그에게 이 천막을 벗어날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あと家具集めでアパートで作っていうのは大変や。名古屋におった時なんか食えないやつが結構おったから家具集めやってても。 계속되는 불황으로 실직자도 속출했다. 기업 중심의 복지 시스템을 가진 일본에서 일자리를 잃으면 맨몸으로 거리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もう忙しい時だけ使われていざ仕事くださいって言っても仕事くれないです。やっぱ正社員ばっかり使っちゃって。 つまり生活保護やその他の制度の窓口っていうのが実質的に閉ざされていたので、野宿になった人は自分で小屋を建てて自分の命を守るしかなかった。そういうことが10年も15年も続いてきたんですよね。 일본의 노숙자는 약 50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복지에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반성이 터져나온다. 그때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 복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전에 빨리 재정적인 투입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반성의 큰 의견이고요. 우리는 지난 행복국가의 조건 스웨덴 편 방송에서 일본의 실직자와는 전혀 다른 스웨덴 실직자의 모습을 소개했다. 마티아스 씨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사브 자동차의 노동자였다. 하지만 2011년 경영 위기에 봉착한 회사는 그를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There was nothing to do. We just had to face the truth, and there was nothing we could do about it. 2008년 세계 경제 위기의 높은 파도는 스웨덴에도 들이닥쳤다. 사브와 볼보 자동차에선 수천 명의 대량 해고를 발표했다. 하지만 실직자의 삶은 추락하지 않았다. 다른 직장을 구하는 동안 실업수당으로 생활이 가능했다. Well, it's 300 days with this amount,
but because we have children, so we get 150 days extra, so 450 days, so it's more than a year. And then I'm not quite sure. The next step is that I get less money. I don't know exactly how much. 또 스웨덴은 실업자들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다. 재취업을 받고 더 좋은 자리에 취업하는 경우도 많다. 마티아스 씨도 재취업 교육을 받는 중이다. They can offer me to a special training course for free, and it's very good quality and many courses to choose between. So it's a very good system that works really fine. 세계 경제 위기에도 스웨덴이 흔들림 없이 높은 성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차기 경제의 슈퍼모델로 스웨덴 같은 북유럽 복지 국가를 꼽았다. 이들은 기업하기 좋은 순위에서도 다른 유럽 국가에 밀리지 않았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우리가 북유럽 국가로부터 배울 교훈은 이념이 아니라 실용이라면서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장 메커니즘과 복지가 함께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좌우익의 이념을 넘어 유익한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며 세계는 앞으로 북유럽의 경제 모델에 주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칸디나비아 북유럽파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채택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도 굉장히 수출 의존적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타협을 저는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출 의존적 경제에서 우리의 70년대 전략과 비슷한 전략을 초기에는 취했죠. 우리는 수출이 아니면 먹고 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는데, 다만 수출 위주의 정책이 우리 국내 정책과 상관없는 어떤 대외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 국내 경제가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외적인 위험성을 우리가 완충시킬 수 있는 국내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 실업자의 현실은 어떨까? 밤늦게 출근 준비를 하는 이도영 씨. 대리운전을 하러 나가는 길이다. 그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던 자동차 영업사원이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도나면서 하루아침에 실직자 신세가 됐다. 근데 설마 했었지요. 근데 막상 그 문자를 받았을 때는 솔직히 진짜 옥창이 무너지고 흥분한 직원들이 있었고, 술 먹고 막 유리창 깨고 하는 직원들도 있었고. 당장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몰라 대리운전 일부터 시작했다. 밤새 운전을 해서 손에 쥐는 돈은 하루 7만 원 남짓. 운이 좋아 장거리 손님을 만나야 1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축하합니다. 여유롭고 안정된 삶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날의 연속이다.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제에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무너질 게 없네. 그러니까 너무 바닥까지 오는 것 같으니까 좀 많이 힘들었죠. 살기도 싫었었고, 우리 부모님도 제 얘기도 못하고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지만 지난 1997년 외환 위기 사태로 실직자는 순식간에 3배로 늘어났다. 대량 해고로 거리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기댈 수 있었던 건 거의 없었다. 현재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웬만한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사무직 노동자나 아니면 생산직 노동자들도 기업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완전히 황무지로 내쫓겨 나갔고, 아이들 학교 못 보내고 학원 못 보내고
이런 시스템 갖고는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 시스템을 잘 갖춘다라는 건 수출 주도형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거고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인프라가 된다는 거죠. 통계상으로 월 소득이 175만 원 이상이면 중산층에 속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다르다. 적어도 뭐 30평대 자가주택은 아파트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월급 기준으로는 대략 한 400에서 500만 원 이상은 돼야. 요새 전세도 2, 3억 이던데 한 6, 7억 원 그럼 이거는 그래 6, 7억 원 있어야지 요새 중산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본인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저는 서민. 내 자녀 2명 이상이 이제 대학 교육까지, 아니 뭐 조금 더 멀리 보면 결혼까지 시켜줄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이 되려면 20억은 돼야지 이제 그게 유지가 되고. 국민들 가운데 3분의 2는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이런 모습이다. 부채가 없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하고 2000cc급 중형차를 유지할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많아도 중산층의 여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맞벌이를 하는 이재영 씨 부부의 소득은 월 580만 원. 하지만 부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어디다 뒀어요 이거? 어디가? 아이 한 명인데도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맞벌이는 하고 있지만 언제 또 외벌이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은 지금 마음껏 썼다가는 공동생활비 통장에 계좌이체를 시키는 거예요. 남편 이 씨가 한 달에 쓰는 용돈은 월 16만 원 남짓이다. 아내의 용돈도 월 20만 원에 불과하다. 부부는 소비를 최소화하고 수입 가운데 60% 이상 보험과 저축 등으로 모으고 있다. 술 안 먹으면 되지. 월 100 이상은 좀 연금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소비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삶의 질도 약간은 좀 저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산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소득이 많은 사람조차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한다. 따라서 내수는 얼어붙었다. 손님의 지갑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상인들은 울상지을 수밖에 없다. IMF 때보다 더 지금 안 된다니까. 옛날에 만약에 3만 원 벌었다면 지금 10,000원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틀려져요. 요새는 아주 실감해요. 돈을 안 풀어요. 한 번 떨어진 구매력이 생산의 저하를 낳고 생산의 저하가 소득의 저하를 낳고 그것이 다시 구매력을 저하를 낳는 악순환을 하게 되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세계 경제가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수요도 과거처럼 그렇게 빠르게 늘어날 걸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에서 내수가 이게 그렇게 빨리 늘어나면서 뒷받침을 못 해준다면은 전체 경제에 사실은 GDP나 성장도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임금과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학교 영양사, 도서관 사서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어제까지는 굉장히 필요한 직종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새해가 되자 필요 없는 직종이라고 해고하고 연초마다 해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 이들에게 걱정 없이 소비하는 중산층의 삶은 남 얘기일 뿐이다. 그 약속 지키려면 저 혼자 벌어서 100만 원 갖고 생활을 해야 되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내가 직장을 잃으면 당장 집안이 파탄 날 지경이에요. 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만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만둘 수는 없어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만 전국에 15만 명.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선진국 클럽인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OECD 평균보다 근로시간은 월등히 많으면서 노동자 4명 중 1명은 저임금 노동자고 3명 중 1명은 임시직이다. OECD는 최근 한국 사회정책의 과제라는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성장을 위한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꼽았다. Helping to convert more non-regular workers to regular workers and seeing that they get more training, so on, that would help to increase the growth potential. But the other way around too, if other actions could be taken to improve the growth performance, then employers will be more willing to and more eager to recruit more regular workers and train them. And one of the main issues there, I think, is that while the manufacturing sector exporters have been the real driver, the engine of growth in Korea up until now, it's necessary that the services sector, especially like the business services sector or some of the cultural services, that they become export and growth engines as well. OECD는 비정규직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교육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난히 눈이 많이 온 겨울, 시민들이 불편할세라 공원 관리인 이완식 씨는 매일같이 눈을 치운다. 하지만 일이 전혀 힘들지 않다. 전에는 사실 비정규직이었고 이래가지고 뭐 갈등도 심하고 이거 끝나면 또 어디 가야 되나 이러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정규직 되고 나니까 안정도 되고 이게 일하는 자체도 재미도 있고 그래요.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그는 지난해 5월 서울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임금이 오르고 아이의 등록금 걱정도 덜었다. 온 가족이 마음 놓고 외식도 할 수 있게 됐다.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근무하고 있고요. 그렇죠. 누가 뭐 등록금을 대주고 이럴 수는 없고 손수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벌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정규직이 되고 나서 이제 학자금 지원을 해주니까 훨씬 부담도 적고 마음의 안정도 되고 사실 그 옛날에 꿈이 공무원 되는 거였는데 포기했었죠. 근데 이렇게나마 이렇게 공무원이 되어서 너무나 좋아요. 장애인 콜택시를 운전하는 정행복 씨. 요즘처럼 마음 편히 일해본 적이 없다. 벨트를 안 하셨는데. 네, 벨트 해드릴게요. 8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그녀는 줄곧 집안의 가장이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두 다리 뻗고 편히 자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꿈 같은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뭐 이런 일도 있다.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동료들하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렇게 간단하게요. 목돈이 드는 지출도 계획할 수 있게 됐다. 올 연말에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다. 그 비정규직을 급여를 가지고는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올 12월 달에 입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도움이 되죠.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근로자 7,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고용의 안정을 꾀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정규직화가 오히려 서울시 살림에 도움이 됐다. 오히려 약 한 53억 정도의 경비가 줄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위탁받은 그 회사의 관리비라든지 또 이윤이라든지 부가가치세 이런 게
이제 지급이 안 돼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평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결과들이죠. 일자리가 안정되고 소득이 늘면 지갑이 열린다. 지갑이 열려야 내수가 살고 경제가 산다. 최근 제주 경제에 활력을 준 것은 올레길과 올레꾼이다. 이쁜 길은 되게 이쁘고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못 봤던 거를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유명 관광지에만 모이던 관광객이 마을 구멍가게까지 찾게 된 것이다. 올레길 걸으면서 그냥 배고프면 그냥 간단한 거 먹고 뭐 카페 가서 빵 먹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맛있는 거 보이면 먹고. 올레길 주변에 슈퍼, 민박집, 식당이 고루 살아났다. 아래에서부터 돈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예전에는 진짜 이 주말 때는 빼놓고는 손님들이 별로 안 다녔는데 이제는 이제 관광차 많이 오기 때문에 평일 때도 사람이 이제 한 3배 정도 많아졌다고 보면 되죠. 움직이는 이동이. 올레길을 찾는 관광객은 한 해 120만 명, 한 명당 하루 7만 원가량의 소비가 제주 경제의 밑바닥을 데우고 있다. 물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쓰는 돈의 양은 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커지면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우리 경제의 이 밑에 하부 구조가 튼튼해지는 거죠. 재벌 대기업들 도와줘서 우리가 2% 성장을 했을 때는 정말 서민 가게들은 죽어나는 것인 반면에 같은 2% 성장을 하더라도 정말 피라미드의 밑바닥이 탄탄해지고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돈이 도는 구조로 올레길 경제 구조로 만약 2% 정도로 성장을 했다 그러면요. 같은 저성장이라고 하더라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먹고 살기 편한 그런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임금 근로자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고 임금이 오르고 경제가 내실 있는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남동공단. 수출 대기업들이 눈부신 성과를 내는 동안 이곳 중소기업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다. 매출 감소와 심각한 자금난까지 이곳 중소기업들은 힘겨운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대기업 하청업체도 많고 중견기 하청업체도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매출이 떨어진 겁니다. 급여라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결제를 해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하고 정 또 안 될 경우에 제가 또 빌리는 거는 뭐 있지만 뭐 형제들한테도 빌리는 경우도 있고. 대중소기업 간에 이렇게 상생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말이 앞서는 거고. 중소기업 선스타. 재봉기와 자수기만을 생산한 지 40년 된 회사다. 선스타의 자수기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미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 재봉기는 일본 기업에 이어서 시장 점유율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이른바 히든 챔피언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선스타의 기술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릴 정도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저희를 발굴하고 제조업의 풀리 IT 자수기와 재봉기의 IT 기술을 접목한 선스타의 신제품은 차기 주력 상품이다. 봉지업이 이제 하이테크로 간다는 뜻이죠. 하지만 한국의 히든 챔피언도 세계 금융 위기를 피할 수 없었다. 게다가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것이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켰다. 최근 출시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신제품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본격적인 매출로 연결될 때까지
회사가 생존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태다. 이 회사도 더 이상 자금을 융통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선스타는 혹여나 회사가 쓰러져 세계적인 기술을 잃을까 노심초사다. 요새 흔히 자본주의 시장에서 횡행되고 있는 기업 사냥꾼한테 만일에 우리가 이런 기술들이 많이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러면 국부의 유출이 되고 국가의 나름대로의 그 기술이 유출이 되는 거고 또 더불어서 우리 경쟁되는 나름대로의 그 국가라든지 어떤 그 기업들이 그런 이익을 많이 취하게 된다면은 그런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그런 결과가 저희들한테 다가오겠죠. 선스타 임직원 1,300여 명이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 이미 여러 달 월급이 밀릴 만큼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힘든데 같이 일했는데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냥 가정적으로도 급여가 안 나오다 보니까 힘들어서 떠나는 거거든요. 생활이 안 되니까. 6개월 동안 급여가 안 나오고 이런 현상에서는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회사가 정상화가 될 거라는 걸 가지고 믿고는 있습니다. 한국의 히든 챔피언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 우리는 지난 한국 국가의 조건 2편에서 중소기업 강국 독일을 살펴봤다. 세계적인 칼 제조 회사인 비스토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해외 공장을 둔 다른 주방용품 기업과 달리 이 회사는 독일에 공장을 두고 있다. (1814년) 창업해 7대째 내려온 이 가족 기업은 지난 200년간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로 주문이 줄자 비스토프도 휘청거렸다. 하지만 직원들의 해고는 없었다. Wenn es halt so nicht läuft, also wenn wenig Verkaufszahlen sind, dass halt die Leute nicht entlassen werden, sondern dass man eher kurz arbeitet und die Leute behalten kann. 경영진은 해고 대신 노동시간 단축을 선택했다. 그리고 줄어든 임금은 중앙정부가 지원했다. Und diese 1-2 Stunden, die sie pro Tag von uns weniger Lohn bekommen, wurden also in der Größenordnung von 60-70% vom Arbeitsamt, sprich von der Regierung. 독일 정부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viel Geld investiert und auch nur wenige Arbeitsplätze schafft, so gibt es bei den Investitionssummen, die das Unternehmen tätigt, eine Unterstützung, die in der Höhe abhängig ist davon, wie viele Arbeitsplätze geschaffen werden und an welchem Standort das ist. Das sind manchmal 20% Unterstützung und manchmal 30% Unterstützung. 독일의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책 가운데 또 다른 예가 바로 정책금융이다.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중소기업에 자금이 나가게 하면 당연히 중소기업에는 높은 이자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보다 더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높은 이자에 해당되는 일부분을 정책금융기관이 제공해 줌으로써 보다 싼 가격에 자금을 공급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성과는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이 함께 공유하는 형태로 나누어 갖게 됩니다. 차기 정부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살리기에 눈을 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가고 또 내수와 수출이 함께 가는 그 쌍끌이 경제로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다.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의 몫이다. 결국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는다.
성장의 가시를 대부분 향유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적인 관계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을 개발해도 재벌이 가져가 버리고 중소기업은 밤낮을 안 자고 기술 개발에 몰두해봐야 열매는 대기업이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뭐 담합이다 뭐다 이런 걸로 또 하청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단가 후려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는 중소기업이 현실이 개선되기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 경제 민주화 결국은 이제 재벌 개혁이 주축이 되는 그런 부분이 먼저 되어야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술술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 민주화 또는 그것의 한 부분을 이루는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재벌을 해체해서 중소기업 위주의 어떤 경제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미 이제 자체의 경쟁력 기반을 갖춘 대기업들은 제대로 된 지배 구조 내에서 그리고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내에서 활동하도록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가진 제한된 어떤 정책 자원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발전을 위해서 집중 배분하는 이런 경제 정책 기조의 전환이 바로 경제 민주화의 어떤 참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인 행복국가. 중산층이 누리는 삶의 질이 바로 그 척도다. 한국 경제가 내실 있는 성장을 하려면 중산층이 먹고 살만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합리적인 임금, 그리고 튼튼한 사회 안전망으로 중산층 개개인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